제22대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고 집권 후반기는 물론 다음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여야가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거까지는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의석이 한석 줄게 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10석이 계속 유지될지 선거구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 그리고 이준석, 이낙연 전 여야 당대표들이 주도하는 신당도 변수입니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뒤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 주요 쟁점과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치부 정원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비 후보들이 속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얼굴을 알리기 위한 도전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기존 10개 지역구별로 어떤 상황인지 정원익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11일을 기준으로 등록한 예비 후보는 모두 30명입니다. 전주, 을과 익산, 갑, 정읍, 고창에서 각각 5명씩 가장 많은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은 4명, 전주, 병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각각 3명, 그리고 김제부안 2명, 1명씩만 등록한 곳은 전주, 갑과 익산을 군산 등 3군데입니다. 정치인은 물론 행정가, 기업인, 청와대 등 출신도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후보만 24명으로 80%를 차지할 만큼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정의당과 진보당, 무소속 등입니다. 특히 10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6곳은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네, 정원익 기자, 이제 현역들이 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더 이제 심해질 것 같은데 과거에 20대나 21대 총선 때는 어땠는지요? 국민의당 바람이 거셌던 지난 20대 총선 이후 전북에서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9석을 싹쓸이한 뒤 독주 체제가 다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들만 넘쳐날 뿐 다른 정당이나 유력한 무소속 후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서는 사뭇 달랐습니다. 20대 때는 모두 47명이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했는데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각각 10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2명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좀 더 다양한 후보들이 등장했던 셈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4명, 민생당 6명, 정의당 4명, 무소속 10명 등 모두 44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민생당으로 간판을 바꿔단 뒤에도 6명의 후보를 내는 등 민주당 후보끼리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대, 21대 때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도내 정치권 안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이런 그 세력들이 같이 있어서 조금 상대방이 잘못하면 바로 또 비판을 하고 이런 그 경쟁 체제가 상당히 갖춰졌는데 어쨌든 특정 정당 쏠림 현상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는 그 발언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상황 왜 심화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당 텃밭이죠. 전북에서는 곧 당내 예선이 본선의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인데요. 정당 소속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도 후보들이 파란색,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할 정도니 민주당이 차지하는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역사적으로 또 뒤돌아가 보면 이 문제는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서 물론 이제 군사독재 시절이었던 71년도 DJ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3자 구도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 이때 호남 중심의 정권이 세워지지 못하면서 많은 호남민들은
당시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나중에라도 호남에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할 정도로 한풀이 정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에 대한 역사적인 오랜 지지가 강고하게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일당 독식 구조화의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냐라고 한번 보면은, 무엇보다도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본업인데, 정치가 사라지게 되죠. 지역에서 일당 독재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해관계들을 조정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민생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선거가 이제 실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여파는 나와 우리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런 현안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쟁점화시켜서 선거를 치러내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소위 이제 패거리 정치, 끼리끼리 정치, 일당 독재의 정치가 고착화됨에 따라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낼 수 없는 그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형태의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상민 차장님. 예. 네, 뭐 대체적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번 선거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 그리고 이제 지난 선거에서 이제 민생당으로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지난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에 이제 다시 이제 입당을 하면서 이제 그랬던 어떤 경쟁 구도 자체도 좀 무너졌고요. 그리고 뭐 성공의 역설이라고 아무튼 민주당의 180석 가까운 석을 하면서 또 비례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또 지역에 내려온다든지, 그리고 전 정부의 어떤 청와대랄지 장차관 출신들이 내려오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지는 폐해는 뭐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정치는 이제 조정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유권자의 득표를, 그러니까 표를 받기 위한 어떤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뒤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정치권의 정치력이 낮아졌다, 적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놓고 보면, 어떤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거 시기가 되면 어떤 전략 공천의 대상지, 그러니까 지역의 유권자의 민심과 무관한 전략 공천의 대상지로 거론이 된다든지, 그리고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갖는 어떤 그 경선에 대한,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치인 스스로 어떤 이 정책과 공약 또는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독자성들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일당에 대한 구조가 독점화되면서 정치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경쟁이 무너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치인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 요소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라북도 정치 자체가 이제 중앙 정치에서 어떤 변방으로 이제 확실히 좀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어떤 그 잼버리 사태랄지 새만금 예산을 겪으면서 정치력에 대한 부재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인식들이 커지면서, 이제 올드보이가 귀환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조건들이 같이 맞추어지면서 올드보이들이 어떤 중진들이 뭔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좀 이럴 수 있는 환경까지 좀 조성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큰 정치 발전의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소수정당의 선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원익 기자부터요. 네, 국민의힘은 전체 20% 이상의 지지율을 통해서 지역구에서 최소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전주울 재보궐선거에서 첫 깃발을 꽂은 진보당 역시 전주울과 익산 갑에서 2명의 후보를 내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세력의 결집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만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당들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이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출마하는 전주을 말고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만한 후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소속 후보조차도 제대로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상황 변화가 이제 어떻게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제3지대 신당이 얼마만큼 그런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공천 과정이 얼마만큼 공정하고 잘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후에 이제 공천 이후에 어떤 공천 과정의 컷오프 내지는 탈락한 분들이 어떤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뭔가 옮기면서 어떤 선거 구도가 형성될 여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크게 어떤 민주당의 어떤 구도를 흔들 정도의 상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라북도의 정치 구도를 놓고 보면 저는 제3당 이 3지대가 뭔가 이 선전을 좀 하면서 뭔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어떤 정치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희망 섞인 전망 내지는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어떤 명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명분에 맞는 어떤 내용,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처장께서 이제 말씀 중에 구도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는 선거는 구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지금 제3지대 신당 그리고 기존의 소수 정당들의 전북 총선에서의 이제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전하기가 좀 제약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구도 자체가 거대 여야 간의 강대강 아주 팽팽한 구도 속에 펼쳐지고 있고요. 구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권 심판론대 소위 586 정치 세대들의 퇴진론 이런 구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정책이나 미래를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나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념 그리고 강대강의 이런 구도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 민선 8기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를 보면은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17.8%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있었던 전주울 재선거를 보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8% 득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제 진보당 후보 강성희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21대 총선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전주울만 봤을 경우에도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후보가 7%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8기 도지사 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18% 정도를 최대한 득표했다고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여야 강대강 상황 속에서 과연 제3지대 신당이나 소수정당이 특히나 이제 전북에서의 지역구 의원 배출의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전주을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과거에 이제 2016년에 19대 총선 할 경우에 그 제3지대 신당으로서 이제 국민의당이 38석을 획득할 때 전북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선거 구도를 보게 되면은 거대 여야의 그 대치 국면 속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혁신으로서 정치에 대한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통해서 세력을 형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3시대 신당이나 기존의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바지 지금 세를 동원하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세력화를 통한 전북 지역에서의 소수 정당이나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기존의
전라북도에서 한석 줄어드는 안이 나와서 지역 정치권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는데 정원익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획정안은 정읍, 고창, 남원임실, 순창, 김제부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지역구를 정읍, 순창, 고창, 부안, 남원, 진안, 무주, 장수, 김제, 완주, 임실 등 3개 지역구로 재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과 경기에서는 한 석씩 늘고 서울과 전북에서만 한 석씩 줄어드는 건데 비수도권 중에는 전북이 유일합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전북 정치권은 반드시 10석을 지켜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석을 유지한다고 해도 인구가 줄면서 도내 선거구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김제 부안의 경우 모자란 인구를 채우기 위해 군산 일부 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전주병 선거구를 김제 부안 선거구와 통합해 전주 김제 부안 갑, 을, 병, 정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남원인실 순창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와 함께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완주 임실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조정안과 남원 임실 순창 장수 완주 진안 무주 조정안 등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아보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미흡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홍 교수님 뭐 우문입니다만 10석 사수 가능할까요? 또 어떤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지역구 10석 선거구 유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그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총 32개인데요. 2023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연령 인구를 기준으로 합구가 되기도 하고 이제 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한석이 줄어드는 안으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 12월 5일에 획정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했죠. 이제 국회에서 이 논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석을 유지해낼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전주와 군산의 지역 상황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법상에 경계조정이라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계조정이라는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전주와 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서 4석으로 확대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와 부안 선거구 역시 군산과 합한다면 새만금 지역의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이 전주 완산의 4석, 그다음에 익산 가불의 2석, 새만금인 김제 부안 군산을 조정한 2석, 그리고 나머지 지역 조정을 통해서 또 2석 할 경우에는 10석의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여기에 또한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선거구에 이제 대대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사실 그동안 전북의 지역구는 시쳇말로 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긴 형태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지금 지역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00석을 국회의원을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역구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현재 지역구는 전체 300석 중에 253개인데 47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혹여 늘리는 쪽으로 갈래가 타진다고 하면은 전북의 10석 사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소위 게리맨더링,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북의 10석 사수의 문제와 더불어서 기존의 전북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그야말로 선거공학적으로 선거구를 찢어서 갖다 붙이는 형태의 게리맨더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문제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역 의원 외에 특히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새로운 정치 신인 입지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 구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뭐 선거구 그 획정이 총선 일자에 임박해가지고 결정된 게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 차례 되풀이 되어 왔는데 정원익 기자, 현역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뭐 급할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했어야 하는데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지난 18대 총선 때부터 보면 대부분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결정되는 악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나쁠 게 없습니다. 정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만 높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러 선거구 획정을 늦추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는 높은 벽을 만들고 자신의 지역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재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현역의 그 높은 벽을 넘어서야 하는 도전자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홍 교수님. 예. 예비 후보를 등록한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무적인 불편함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도내한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제 늦어지면 예비 후보들은 기존의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최종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고 나니 자기가 선거 운동을 했던 기존의 선거 운동 대상 지역이 사라지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선거 지역이 자기에게 해당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 그런 이제 어정쩡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지역 입지자들 경우에 이 소위 조직,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그거에 베이스라인을 깔고 일반 이제 유권자들한테 소구함으로써 득표를 통해서 선거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기존의 조직 기반이 사실상 붕괴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은 현역 의원들에 비해서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자금력이나 그다음에 인지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야 예비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답은 명확합니다. 국회가 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거구라고 하는 부분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권한을 국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기구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이런 걸 당연히 지키게 될 거고요. 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치권에서 정치공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뭔가 공론화를 통해서 합리성들을 좀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전라북도 이제 선거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문제는 어쨌든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근데 인구 비례에 의한 의석수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이번에 열석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건 좀 명확한데, 여기서 그럼 이제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도적 변화,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상원제를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정치 구조나 현실 속에서 과연 이제 양원제랄지 이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지역의 대표들에 의해서의 어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그 국회 내에 이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의석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안이나 어떤 그 뭐 재정 관련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의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수도권에 이제 과잉 대표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지역의 지역별 대표 수가 동일하게 구성되는 어떤 이런 그 구조가 국회에 만들어져서 어떤 균형 발전이랄지 지역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전제를 정말 이제 더 늦추지 말고 논의를 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이 대표 의원도 뭐 3명,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 의원도 3명이라고 할 때 과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논의가 아무튼 사실은 뭐 많은 연구도 돼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더욱더 요구하고 좀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그 인구가 줄면서 선거구 획정 때마다 사실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농촌 지역 대표성 문제가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결정을 국회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수가 많은 쪽에 의견이 결정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잘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그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전라북도에 책임 전가를 하고 정말 무자비한 그 정치 공세를 벌여왔고 또 이후에 뭐 정부의 예산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한 새만금 예산 삭감이 벌어졌는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지역 정치권이 지역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그 21대 국회를 놓고 보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지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홍 교수님 보실 때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학생이 시험을 칠 때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벼락치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험을 잘 칠 리가 없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현역의 그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역의 문제, 자기 지역구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앙 무대에서 지금 주로 무게중심을 놓고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의 의원들이 기껏 이제 지역 현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주력 시간대가 주로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자기 지역에 관련한 예산 확보에만 신경 쓸 정도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예산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칠 때가 되면 그때서야 지방에 내려와서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듯한 이 생색내기 정치를 해왔던 것이 이제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권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잼버리하고 새만금 예산 사태 때 여당에 막말 의원들 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과연 도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막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근거도 없고 팩트 체크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 하지 말고 당신들 나하고 팩트를 가지고 한번 논쟁해 봅시다. 맞짱 토론이다로 한번 해가지고 정확한 관계를 우리가 사실규명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갑시다라고 호기 있게 도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얘기한 그런 민주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과연 있었던가? 제 기억엔 별로 이렇게 그런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또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지역에 대한 공부가 제일 처음이겠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지역의 발전 또 우리 동네의 발전에 대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또 그리고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이 중진론이지 않습니까? 이제 초재선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인지도도 없고 뭐 3, 4선쯤 되는 중진들이 좀 나름대로 뽑아서 저 일꾼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리인데 뭐 일부는 지목된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이미 출마 의사를 표명을 한 상태인데 처장님 이런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도민들이 올해처럼,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뭔가 이제 상실감을 구체적으로 느낀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잼버리부터 이제 새만금 예산 삭감 같은 이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우리가 정말 정치력이 부족한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또 상당히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권에서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뭔가 이 전라북도를 때림으로 해서 반사이익을 갖고자 했던 거기에 이제 희생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의석수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전라북도 어떤 호남에 대한 어떤 이 정치적 무게 자체가 일단 무게 중심이 많이 수도권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는 이제 현실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고 이번에 어떤 현 정부가 전라북도를 때리면서 그게 이제 극대화됐던 거에 대한 정치력 부재가 이제 정말 이제 올라섰다 이런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치인에게는 사실 이런 공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시험대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속에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비로소 언론이나 어떤 지역에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그런 기회에서 준비가 안 돼, 공부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였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중진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해서 이런 정치력 문제가 해결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문이고요.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정치적 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한이라도 복원할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어떤 그 접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선거구 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인구에 따른 대표성 플러스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정치인의 특별한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한 전라북도의 어떤 그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갈수록 더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혹시 보태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중진론 올드보이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선, 3선, 4선 하는 동안 과연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성과들을 이뤄냈던가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술과 많은 중진이라고 해서 정치를 잘할 것이다라는 선입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경제와 산업과 기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좋은 우수한 후보들을 꼭 발굴해서 그들을 중앙 무대로 진출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지 구관이 명관이다는 식으로 중진을 가지고 전북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 3선, 4선 하는 동안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뭘 했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지식, 교육에 대한 지식, 여러 가지 분야별 지식을 누가 갖고 있는 후보인가를 우리가 먼저 찾아서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정치 신인이라 할지라도 중앙 무대에 보내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기관으로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 하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역할. 이 두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자전거가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잘 굴러가야만 되듯이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 후보자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선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총선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이 신당 창당 이슈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여야에서 전 당대표들이 지금 신당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휘발성이 있는데 정치 성향이라든지 지지층을 놓고 보면 이른바 이준석 신당보다는 이낙연 신당이 그래도 조금 지역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네 여론이나 분위기 어떤지요, 정원익 기자? 네, 아직 뭐 큰 반향이나 뭐든 보이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전주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캠프를 주도하기도 했었고요. 또 도내 유력 인사 입지자들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활동들을 줄기차게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내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신당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민주당 내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탈락이 우려되는 이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준석 신당과 같은 다른 신당들과 행보를 같이 할 경우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이준석 또 이낙연 뭐 양양자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또 연대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 세력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가 그 최근에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뭐 약간씩의 이제 변화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왔고 최근에 이제 테러 문제가 뭐 상당히 큰 그 충격을 안겨줬는데 이후에 또 이 특혜 이송 문제다, 뭐 지역 저 의료에 대한 또 뭐 무시다, 뭐 홀대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일부에서 이제 이슈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민주당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처장님부터? 근데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는 어쨌든 이번에 피습 테러 때문에 재판이 이제 상당히 지연되면서 아마 이제 선거 전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많아서요.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도 상당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거 전에는 좀 작동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제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뭐 특혜 이송 논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게 이제 특혜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서 뭔가 논란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심화되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뭔가 그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갈등, 분란 이게 공천의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어떤 공천이 뭔가 이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공천에 대한 해석은 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어떤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천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도력에 오히려 당내를 통합하면서 어떤 그 변화와 공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통합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정말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게 더 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금 제3지대 신당론이 지금 급부상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3지대 신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과연 거대 양당의 그 응집력을 이 제3지대 신당이 어느 정도 원심력을 발휘해서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에 최종 결과로 봤을 때 최소 10%, 그러니까 한 30석 정도는 제3지대 신당이 획득을 한다고 하면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고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양당 독식의 구조를 깨고 새로운 정치 문화로 접어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 간의 그야말로 극한 경쟁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사태가 생기면서 의료 체계, 지역 의료 체계 문제까지도 비화될 정도로 모든 것이 지금 다 각 분야가 이 정치에서 나오는 그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긴장된 상태라고 봅니다. 지역 의사들의 이제 5개 지역 의사 단체에서 이번에 특혜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 좀 문제를 삼고 성명도 발표했고 또 그에 비해서 이제 또 서울대병원에서는 지역 부산대 병원하고 협의를 통한 과정이었다라고 또 언론에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의 잘잘못을 떠나서 물론 지역 의료 체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 문제를 과소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야당 대표의 피습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의료 문제까지도 과대돼서 정쟁화될 수 있는 상황에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구조, 특히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갖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 주소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와 팽팽한 대결 구조가 제3지대 신당을 통해 가지고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제3지대 신당을 추구하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에 뭐 상당한 그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는 것 같습니다. 뭐 강원도, 부산 가는 곳마다 어찌 보면 뭐 대선 후보급 인기몰이, 쇠몰이를 하고 있는 듯한 보도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효과 얼마나 그 나오고 또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홍 교수님? 예, 뭐 여론조사 보니까 뭐 지금 총선 전국인데 뭐 대선 후보 적합도 막 여론조사도 나오고 팽팽하게 막 동률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치 무대에 새로운 신인이 등장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듯한 초반 분위기로 좀 관전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의 그 비대위원들로 선임됐던 비대위원들 일부가 과거에 했던 이제 설화 문제로 또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효과와 상쇄 효과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초반에 예상했던 컨벤션 효과를 100%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 않은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총선 구도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대안을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무슨 공약 본부도 설치해가지고 이제 발족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초반은 상당히 신선한 감을 가지고 자극을 주고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컨벤션 효과는 당초 예상했던 파급력 있는 형태로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크게 이제 컨벤션 효과가 지속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요. 지금 이제 일명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쌍특검 문제나 그리고 어떤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천의 오더를 좀 수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전제를 지금 하나도 접근을 안 하고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를 비껴나가는 컨벤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쌍특검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주가 조작에 대한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뭐 학력부터 뭐 경력, 그동안 뭐 명품 빼기랄지 쭉 이게 누적돼 왔던 국민적 불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뭐 특별 감찰관이랄지 뭐 제2부속실 설치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 어떤 그 총선의 중심 무죄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통령실과 어떻게 차별화하는 그리고 대통령실의 변화를 견인하고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그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외에 뭔가 이 중도적 성향 내지는 다른 쪽으로 입장의 변화를 가졌던 정치적 입장의 전환을 가져올 텐데 이제 그런 킬러 문항은 지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뭐 비대위 인선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국민들 눈높이에 크게 뭔가 큰 변화, 혁신을 가져올 그런 내용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평점을 놓고 보면 뭐 A학점, B학점이 아니라 이제 C학점 수준에 현재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그 이번 선거는 전라북도가 이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에 치르는 첫 번째 선거지 않습니까? 도민들 뭐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해야 할지 마무리 발언으로 간단히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희 기자부터. 네. 지난 20대 총선 때 제3정당으로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사라진 뒤 또다시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의를 제외하면 긴장감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후보들은 공천장을 받기 위해 민심보다는
친명 경쟁을 통해서 당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들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필요한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득이 아닌 진정한 지역의 발전과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담대한 인물이 전라북도에는 꼭 필요한 때입니다. 네, 처장님. 네, 뭐 유권자를 위한 투표가 돼야 되는 건 맞겠고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라고 하는 현실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그 당내 경선이긴 하지만 이번 총선만큼 당내 경선이 어떤 빅매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은 충분히 저는 한편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이때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유권자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나를 위한 투표, 어떤 게 지역과 나를 위한 뭔가 이 후보자인지를 좀 선별하는 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경선 이후에 뭔가 이 유권자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뭐 방송 토론이나 이런 데 참여를 기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는 좀 어떤 준엄한 심판을 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어쨌든 언론사나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토론에는 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경선 참여자들의 서약 뭐 이런 부분들도 해주시면 그나마 뭔가 선택지가 좁은 도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거라도 좀 민주당이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소수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어떤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의미 있는 지점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며칠 후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공식 출범을 합니다.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된 것인데요. 이번 총선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뽑을 때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보고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역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나무들을 국회의원이라는 나무들을 잘 심어놔야 그 나무들이 잘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 전체라는 숲을 이루고 그 혜택이 전국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가 혐오스럽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식 세대를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그리고 준엄한 이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잼버리 사태는 역설적으로 정치와 정치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선량이 됐지만 한 명은 그나마 중도에 낙마했고 나머지 9명의 국회의원 역시 지역의 이해를 얼마나 잘 지켜내고 또 대변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냉철하게 되돌아볼 일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건 이대로는 전국 꼴찌 수준의 낙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다가온 22대 총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